반갑습니다. 물류관리론 2주차. 오늘은 2-3 정성적 기법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측 기법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에서 세 가지 수요 예측 기법을 대분류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정성적 기법과 시계열 분석 기법, 그리고 인가형 모형, 이 세 가지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정성적 기법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에서 정성적 기법 중 델파이법이 대다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델파이법은 어떤 거냐면 전문가 그룹을 먼저 선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여러 차례 질문지를 만들어서 돌려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예측치를 획득합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한 앞으로 수요 예측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대략 질문지를 배포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예측치를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또 부탁하도록 합니다. 그 질문지를 어떻게 던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배포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개선 내용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3번에서 6번까지도 반복 시행한 후에 예측값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크거나 과거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 아주 이런 것들이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에 자료가 있다면 그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제품이나 서비스는 과거 자료가 없는 것일 수 있겠죠. 아니면 신규 출점을 하는 그런 상품이었을 경우는 과거 자료가 없죠. 과거 자료 없는 것을 없었을 때 이 델파이법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설비 계획을 하거나 신제품 개발, 그리고 시장 전략 등을 위한 장기 예측이나 기술 예측의 적합한 방법이 정성적 기법 중에 델파이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조사법이 있는데요. 이건 실제 시장에 대해서 조사하려는 내용에 대한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문지를 배포하거나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또 전화 인터뷰를 하거나 또 시제품을 발송을 해서 상품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의견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시장조사법은 어떻게 보면 직접 소비자나 고객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고, 또한 시제품을 발송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시장조사법을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의뢰를 해서 하는 델파이법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전문가일 뿐 세부적인 상품이라든가 또 소비자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델파이법의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만, 시장조사법은 직접 조사를 하고 소비자 의견을 조사하고 시제품까지를 발송을 해서 사용했을 경우 아주 정확도가 꽤 높은 조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패널 동의법인데요. 패널 동의법이란 어느 한 개인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이 더 나은 예측치를 가져온다는 가정에 의해서 경영자라든가 판매원, 소비자 등 패널을 구성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게 해서 예측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경영자 입장에서, 또 판매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각각 분야별 관련자들을 모아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서 의견을 듣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꽤 또 인기를 끌 수 있는 품목에 따라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패널 동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적 기법 중에는 역사적 유추법이 있는데요. 수명주기 유추법이라고 하죠. 신제품과 비슷한 기존 제품의 제품 수명주기에 도입, 성장, 성숙, 세태기 단계에서 수요 변화에 관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서 수요 변화를 유추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과거에 유사했던 제품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에 관련된 것을 토대로 수요 변화를 유추하는 것, 이거보다 역사 유추법이라고 하는데요. 좀 역사 유추법이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수명주기 유지법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보통 수명주기 유추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장기나 중기 수요 예측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패널이라든가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조사하는 것보다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 변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이 내용이 옛날과 현재 상황이, 과거와 현재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단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트렌드에 따라서 심하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기에서는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예측 기법 중에 정성적 기법을 알아봤는데요. 정성적 기법 중에서는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패널 동의법, 역사적 유추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자의 정성적 기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진행할 내용은 시계열 기법인데요. 시계열 구성 요소 1, 2, 3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2-2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본 1년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간 간격, 시계열, 시간 간격으로 본 1년의 과거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시계열. 그래서 일별, 주별, 월별 판매량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시계열은 대개 어떤 패턴을 가지며 이런 패턴은 추세, 또 계절적 변동은 어떤 것이 있고 순환 요인이라든가 불규칙적 변동 혹은 우연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계열 내용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계열 구성 요소 2에서 추세 변동과 계절적 변동을 볼 수 있는데요. 장기 변동의 전반적인 추세를 나타내는데 수요가 일정한 눌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이것을 추세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급변이 아니라 일정한 율로 증가했거나 일정한 율로 감소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추세 변동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MTB 자전거가 한 시기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세가 변하는데 산에 올라갈 때 타는 자전거보다는 산에 오를 때 타는 MTB 자전거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 자전거를 가지고 평지 로드에서 많이 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MTB 자전거는 수요가 줄고 이제 로드에서 타는 편리한 그 자전거가 훨씬 추세 변동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드 자전거는 지금 증가하고 전문 MTB 자전거는 감소 추세에 이르는, 예를 들자면 이런 트렌드에 따른 추세 변동, 이런 것들을 C계열에서는 과거의 일정 기간에 움직였던 내용을 판단하듯이 이런 추세 변동을 보는 것, C계열 구성 요소 중에서 이 추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변동인데요. 추세선 상하로의 변동을 나타내는데 1년 단위로 계절에 따라서 되풀이되는 변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 자전거 예를 들었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더니 늦가을 들어서면서 판매가 줄어들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계절적 변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봄이 되면 야외로 나가고 밖에 나가서 활동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가 한여름에는 조금 주춤했는데 가을 되니까 또 활성화됐다가 늦가을 되니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건 분명한 계절적인 변동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시즌, 계절적 변동이라고 그래서 S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년 단위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이라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계절이 없는 나라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절적 변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요, 즉 이것이 과거 자료를 쓰는데 시계열 분석 기법 중에 구성 요소로 중요하게 차지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 요인인데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수요가 상하로 순환적으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주로 경기 변동에서 비롯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경기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심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급하게 코로나 시즌이 다가와서 급속도로 감소했던 요인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택배라든가 배달하는 품목들, 이런 품목들은 오히려 더 매출이 상승을 했고 직접 찾아가는 곳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요인 때문에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해서 순환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변동이 있는데요. 수요 추세, 계절적 변동, 순환 요인에 의해서 규명하였을 때 나머지 설명할 수 없는 변동들,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연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거나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나라들, 민주화 운동으로 나라가 문제가 됐던 나라들도 있죠. 이런 것들, 아니면 석유 파동, 아니 지진이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우연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패턴도 없이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우연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불규칙 변동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아주 심한 불규칙적인 상황이 나타나더라.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을 시계열 분석 기법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 기법을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밑에 지금 수치를 계산한 방식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방식들은 예전에는 일일이 대입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예를 들어서 예측치 내용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집어넣기만 하면 전산에서 자동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수학을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 움직여진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약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 이동평균법인데요. 시계열의 계절적 변동이나 급속한 증가 또는 감쇄 추세가 없고 우연 변동만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 수요 예측에 유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법에서는 이동평균을 통해서 우연 변동을 제거한 것입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기간의 특정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수요 단순 평균치를 예측치로 한다. 그래서 우연 변동을 단순 이동평균법에서는 우연 변동을 제거한 거란 거죠. 우연히 나타나는 전쟁이라든가 폭동, 어떤 천재지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해서 우연 변동만 제거한 것, 이것을 단순 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가져다 쓰는데 과거 자료를 가져다 쓰는 시계열 분석 기법 중 단순 이동평균법은 우연 변동을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정 기간에 나타났던 실제 수요의 단순 평균치를 예측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측 기법의 단순 이동 평균법에 대한 실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주 이 표를 보면서 보면 아주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올은 1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요. 지금 5월을 알아보기 위해서 F4입니다. 5월을 알아보기 위해서 1, 2, 3, 4, 5월 이 내용 수치를 여기다가 분자로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4개월치를 했기 때문에 4개월을 분모로 해서 거기 나와 있던 수요를 나눴더니 4분의 16이어서 5월달은 F5 5월달은 이 계산을 4분의 16 산수를 했더니 4가 나오더라. 실제 수요는 4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은 6월달치를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지금 5월달이 4로 예측치가 나왔기 때문에 2월, 3월, 4월, 5월 4개, 4개월치를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제 수요 3, 4, 5, 그 다음에 여기 5월달이 4였죠. 4를 대입을 시켰더니 4.25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5월달은 약간 더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시계열 분석 기법에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산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대입만 시키면 바로바로 요즘은 전산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산식을 공부할 필요는 없으나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 차원에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 기법 중에서
가중이동평균법이 있는데요. 최근값의 가중치를 좀 더 주어서 그 값을 예측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최근값의 가중치를 더 줄까요?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기 때문에 너무 먼 과거보다는 가까운 과거의 것이 더 최근하고 근접치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값의 가중치를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자료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최근의 자료에다가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예측치가 수요 변동을 빨리 따라가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점이라면 계산량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근데 계산량이 많다고 해서 가중이동평균법을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계산량이 많지만 이건 거의 전산화돼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걸 사람이 일일이 계산을 했으니까 복잡다 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의 계산량 가지고는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중이동평균법 이 방법도 아주 물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이동평균법인데요. 가중이동평균법인데 실제 수요에다가 지금 직전 달은 0.4를 줬어요. 그리고 2개월 전에는 가중치를 0.3만 줍니다. 3개월치는 가중치를 0.2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치는 0.1만 주죠. 그래서 오래되면 될수록 지금 가치가 떨어진다, 판단의 예측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직전에 가까울수록 판단에 더 도움을 준다. 그래서 가중치를 가장 높게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식이 수치만 조금 나열이 더 많을 뿐 어려운 산식은 아니죠. 산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가중이동평균법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가중치를 더 높게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여기에서 뭐 산수 수학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따져보면 아주 유치한 초딩생 수준의 산수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F4, F6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 답을 내기 위한 이름일 뿐 산수에 해당할 정도의 쉬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계열 분석, 시간이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수 있는 예측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석 기법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한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더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냈을 때 대단한 실력자로 느껴지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실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훨씬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평할법인데요. 이건 최근값에 가장 가중치를 많이 두고 자료가 오래될수록 가중치는 지수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중이동평균법과 평균값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활상수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주로 가중이동평균법하고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회귀분석법인데요. 이건 조금 많이 사용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가예측 기법의 대표적인 어떤 기법입니다. 지금 이 앞전까지는 시계열 분석 기법이었는데 여기는
인과형 모형 기법 중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회귀분석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의 예측에 관련된 독립 변수를 파악해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관심 있게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과거의 수요 자료가 어떤 변수와 선형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관계를 찾아서 미래의 수요 예측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수요가 과거 수요 자료에 어떤 변수와 선형 관계가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예전에 이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런 변수를 넣어주자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거에 이런 변수들이 있었던 것을 그냥 산수하듯이 나열음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좀 감안을 해주자 하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은 엄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과형 모형에는 계량형 모형도 있고 투입 산출형 모형도 있는데요. 계량 경제 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호 관련된 회귀 방정식을 이용해서 각종 경제 활동을 예측합니다. 또 투입 산출 모형을 이용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흐름을 분석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도 지표법, 시뮬레이션법들이 있는데요. 선도 지표법은 대상의 선도 지표에 의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시뮬레이션 모형은 말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을 한번 해보는 일종 동적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오늘 수업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조금 관심을 갖고 보면 이런 내용을 수요를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기업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류관리론이 어느 부분에서 딱딱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접해 있는 내용이고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단어들이 약간 생소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대면 강의 때 여러분들과 또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4월 20일부터 시작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